싱가폴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제개발청에 믿기 어려운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동북부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업 생산성이 갑자기 3배나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배경이었습니다. 한국인 하나가 10년 전부터 그 마을에 정착해서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걸리고 70대 할머니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싱가폴 경제개발청의 고위 공무원 아만다 림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47년을 살면서 숫자와 데이터만 믿어온 냉철한 경제학자였거든요. 특히 15년 전 한국계 기술 때문에 큰 손실을 본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싱가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리 없어. 아만다는 단호했어요.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거나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장면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스마트팜 시설, 태양광 농업, 새마을 운동 스타일의 공동체 활동까지.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인 하나의 진심에서 시작된 걸까요? 도대체 노태윤이라는 그 한국 청년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왜 일본 기업은 실패했는데 한국식 접근은 성공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을 그토록 무시하고 의심했던 아만다 림은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이 믿기 어려운 실화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편견과 불신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여정이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 드라마.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깐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만다 림입니다. 싱가폴 경제개발청에서 도시 외곽지역 투자 효율성을 평가하는 일을 하죠. 47살이 되도록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살아왔어요. 감정이나 추측은 업무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월감을 갖고 있었죠. 싱가폴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출장이었어요. 동북부 외곽의 작은 마을에 투자 효율성 조사를 나가는 거였죠. 정부에서 지원한 농업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였습니다. 차 안에서 미리 받은 자료를 훑어봤는데 농업 생산성 수치가 이상하게 높았어요. 또 부풀려진 보고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지 마을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봤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본의 한 스타트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국계 기술이 들어간 부분에서 완전히 배신당했거든요. 약속했던 성능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후 관리는 엉망이었죠. 더 황당한 건 한국 쪽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수백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기술 전반에 대해 회의적이 됐어요. 역시 서구 기술이 확실해. 아시아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간판들. 한글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동농협, 새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관광 마케팅용 장식인가 했는데 너무 정교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한국이 여기까지 손을 뻗친 건가? 더 이상한 건 주민들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싱가폴 시골 마을에서 왜 한국어가 나와? 할머니는 계속 한국말을 섞어가며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마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건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섰거든요. 마을을 본격적으로 둘러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체계적으로 줄지어 있고 물 관리 시스템이 최신 기술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동 작업장 앞에는 태극기와 싱가폴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더군요. 심지어 마을 곳곳에 한국어 안내판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했어요. 한국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자 경계심이 강해졌습니다. 혹시 싱가폴이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제가 봐온 한국은 항상 감정에 치우쳐서 비즈니스를 망치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으로 접근해서 결국 뭔가 얻어가려는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40대 남성 주민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운영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와준다는 게 결국 뭔가 얻어가려는 거 아닌가?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 농업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생산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이전보다 3배는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수출량도 급격히 증가했고 농민들의 소득도 상당히 올랐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 15년 전 그 실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을 이장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온 청년이 이 마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노태윤이라는 분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청년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바꾼다고? 그럴 리 없어. 분명 뭔가 큰 조직이나 정부 차원의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이장은 계속해서 노태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가르쳐주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였죠.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지금도 가난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이 그냥 감정적인 포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인이 왜 이런 오지까지 와서 농업기술을 가르쳤을까? 뭔가 장기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15년 전의 배신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친근하게 접근했었거든요. 그런데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특히 그 할머니가 서툰 한국말로 인사할 때의 따뜻한 미소.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르는 모습. 이런 게 다 연기일 수는 없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죠. 업무는 업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15년 전 실수를 반복할 순 없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의 진짜 비밀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도움을 준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죠. 이상한 건 숫자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농업 생산성 데이터를 현장과 대조해보니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보고서상으론 벼 수확량이 헥타르당 8.5톤이었어요. 싱가폴 평균이 6톤 정도인데 이건 거의 40% 높은 수치였죠. 데이터 조작이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논의 벼가 정말 빽빽하고 건강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물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센서가 토양 습도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만 정확한 양의 물이 공급되더군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 시골 마을에? 더 충격적인 건 비닐하우스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토마토와 오이가 수직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LED 조명이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파장으로 조절되고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네덜란드에서 봤던 최첨단 스마트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리 없는데.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15년 전 경험 때문에 한국 기술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 어디선가 베껴온 기술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기술을 한국 이름으로 포장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공동 작업장을 둘러보니 더 의아했어요. 농기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작업 스케줄이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마이너스 토양 점검, 화요일 마이너스 시설 정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태극기와 싱가폴 국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30대 여성 주민을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태윤 씨가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또 감정팔이네. 결국 뭔가 얻어가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을 전체 소득이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했더군요. 청년층 유출률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한국인 한 명 때문에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더 이상한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20대와 30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더군요.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한국어 수업이 열린다고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물어보니 한국 관광객들과 소통하고 싶고 우리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서라고 답하더군요.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한국어 문구와 함께 새마을 운동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2025년에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인들이 여기서 뭘 얻어가는 건가요? 공짜로 도와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자 50대 남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태윤 씨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돈으로 장비도 사주고 기술도 무료로 가르쳐줬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뭔가 숨은 목적이 있을 거야.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큰 대가를 요구할 계획일 거야. 15년 전에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아무리 파고들어도 한국 쪽에서 뭔가 가져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자만 하고 간 것 같더군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비즈니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는데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제 상식과 너무 달랐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을 더 파헤쳐보고 싶어서 마을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정확한 경위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가요? 이장은 찬찬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 하나가 이 근처에 스마트팜 장비 공장을 세우겠다고 왔거든요. 우리는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이런 시골에 무슨 첨단 공장이 들어온다고. 저는 바로 의심했어요. 결국 공장 부지 확보가 목적이었구나. 마을 사람들 회유하려고 친근하게 접근한 거지. 하지만 이장의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온 노태윤이라는 청년이 좀 달랐어요. 공장 건설보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노태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의아해졌어요. 이장에 따르면 노태윤은 스마트팜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회사 일보다 마을 일에 더 열심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연구했죠.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분명 회사 차원의 전략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장은 계속해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노태윤 씨는 자기 월급을 아껴서 농기구도 사주고 한국에서 직접 씨앗도 가져와 줬어요. 우리가 뭔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죠. 이장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비즈니스에서 그런 순수한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일본계 기업도 우리 마을에 투자하겠다고 왔었어요.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이었죠. 이시다 켄지라는 담당자가 왔는데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마을 전체를 그들 방식으로 개조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시다 켄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15년 전 제가 일본 스타트업과 합작 사업을 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거든요. 세상이 정말 좁네. 그때 그는 매우 계산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는 철저히 수익성만 따지는 스타일이었죠. 일본 쪽 제안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어보니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무산됐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마을 전통을 모두 없애고 그들 방식대로만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죠. 게다가 수익 배분도 우리에게 불리했고요. 반면 노태윤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노태윤 씨는 우리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술만 더해줬어요. 마을 공동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비되는 접근 방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이시다 켄지의 방식이 제가 아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논리였거든요. 명확한 조건, 확실한 수익 구조, 체계적인 관리. 반면 노태윤의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왜 노태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이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글쎄요. 그분도 처음엔 그냥 일하러 온 거였는데 우리 마을에 정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준 걸 보고 많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의심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비즈니스 판단을 흐린 거네. 역시 한국인다운 접근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노태윤의 방식이 성공했고 일본 기업의 체계적인 접근은 실패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믿어온 비즈니스 논리와 정반대의 결과였거든요. 노태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가 남긴 흔적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시 둘러보니 정말 한국식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있더군요. 스마트팜 자동화 시설부터 살펴봤어요. 온실 안에는 한국어로 된 조작 매뉴얼이 붙어 있고 컴퓨터 화면에도 한글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습도 조절, 온도 설정, 영양분 공급. 이런 버튼들을 마을 사람들이 능숙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30대 농민과 대화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노태윤 씨가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장이 나도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는 센서 하나를 분해해서 보여주더군요. 정말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동 창고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산물을 품목별,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벽에 붙은 안내판을 보니 공동선별, 품질관리, 출하조절 같은 한국어 용어들이 적혀 있더군요. 이게 새마을 운동 때 쓰던 방식과 비슷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태양광 농업시설이었습니다.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서 벼농사를 짓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건 네덜란드나 일본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 아닌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국 기술로 구현되어 있더군요. 50대 여성 농민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이 나왔어요. 노태윤 씨가 한국에서 이런 걸 봤다고 하면서 우리 마을에도 설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전기도 팔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시설로 마을 전체 전기료가 50% 절약됐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반상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둘러앉아서 마을 일을 논의하는 모습이 정말 한국의 시골 마을 같았어요. 벽에 붙은 포스터도 협동과 단결, 근면과 자조 같은 새마을운동 슬로건들이었죠. 20대 청년 한 명과 이야기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어 중급 수준까지 공부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농장 체험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쌀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더군요. 마을 도서관에 가보니 한국 관련 책들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농업기술서부터 한국 문화 소개서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K-팝 CD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노태윤이 남겨준 거예요 라고 도서관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순수한 의도일까? 한국이 싱가포르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 아닐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걸 보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만다 씨, 혹시 우리가 한국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노태윤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15년 전 배신당했던 기억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노태윤 본인을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시다 켄지가 다시 왔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10년 전 일본 기업 담당자가 마을 개발건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시다 켄지가 다시 왔다는 소식에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옛 동료였거든요. 아만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 이시다 켄지는 여전히 냉철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너도 이 마을 조사하러 왔구나. 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알아보러 왔어.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이 싱가포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투자해두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부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10년 동안 여기서 뭘 했는지 봤을 텐데 결국 감성팔이에 불과해. 진짜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이시다 켄지의 말에서 한국에 대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예전과 똑같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체격의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참 진지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노태윤 씨라고 부르는 게 들렸어요. 드디어 그 유명한 노태윤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뭔가 야심찬 계획을 숨기고 있는 교활한 사업가일까?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노태윤입니다. 그의 첫인사는 너무 소박했습니다. 거창한 명함을 내밀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이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노태윤이 한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인인데 어떻게 싱가포르 시골 마을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 같아요. 이시다 켄지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 씨, 10년 동안 여기서 뭘 얻었나? 사업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었어? 그런데 노태윤의 답이 의외였어요. 특별히 얻은 건 없어요. 다만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많이 배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감정적인 답변이네. 구체적인 수익이나 성과는 없다는 뜻이잖아. 하지만 노태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좀 달랐어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도와주는 걸 봤어요. 가족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밤새 간병을 해주더라고요. 노태윤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공동체가 뭔지를요. 이 말을 들으니 갑자기 15년 전 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도 일본 스타트업과 일하면서 동양의 신뢰라는 걸 믿었었거든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아름다운 꿈을 가졌었죠. 하지만 결국 배신으로 끝났었어요. 그런 감정으로 사업하면 망해요. 이시다 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감성에 치우쳐서 객관적 판단을 못해. 그래서 늘 손해를 보는 거라고. 노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시다 켄지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을은 곧 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거야. 정부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노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시다 켄지의 말이 맞다면 노태윤이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기대면 안 된다니까. 한국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감성으로 접근했다가 망하는 거야. 이시다 켄지의 조롱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아프더군요. 이시다 켄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저는 싱가폴 정부 내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로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예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부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6개월 내에 이주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갖고 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운명이 된 거였죠. 노태윤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설계한 스마트팜 시설들, 태양광 발전소, 공동 창고. 이 모든 게 불도저에 밀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10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처참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울먹이며 물어봤고 젊은 농민들은 한국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야? 라며 체념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희망을 갖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다 켄지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어요. 봤지? 이래서 감정에 기대면 안 된다니까. 나는 이미 정부 고위층과 협의해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 그는 냉정하게 계산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늘 이래. 감성으로 접근했다가 결국 망하는 거야. 이시다 켄지가 노태윤을 향해 조롱했어요. 10년 동안 여기서 뭘 했나?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처음부터 우리처럼 정부와 협력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노태윤은 말없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10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분명히 이시다 켄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노태윤의 접근은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죠. 하지만 왜인지 제 마음은 노태윤 편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살려야 한다는 이상한 감정이 계속 들었어요. 숫자와 데이터만 보면 개발이 맞지만 이 공동체가 사라지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아만다, 너도 이 한국인 편을 들 거야? 이시다 켄지가 저를 압박했어요. 너는 경제학자잖아.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마을 개발하면 지역 경제가 몇 배나 성장할 수 있어.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신도시가 들어서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수도 증가하고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클 거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추구해온 효율성과 생산성 관점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그 할머니가 서툰 한국말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노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시다 씨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저는 신뢰를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배신당한 후로는 항상 의심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노태윤은 배신당하는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어떡해요? 제가 물어보니 노태윤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드려야죠. 비록 여기는 아니더라도요. 이시다 켄지가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역시 한국인답네. 끝까지 감상에 젖어 있어. 그래서 너희 나라가 항상 일본보다 뒤처지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시다 켄지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거였죠. 그만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시다 씨,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노태윤 씨가 10년 동안 여기서 한 일을 제대로 봤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마을을 보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마을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수치부터 정리했습니다. 농업 생산성 340% 증가, 마을 소득 500% 상승, 청년 유출률 80% 감소. 이런 성과를 낸 지역을 없애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맞는 일일까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마을이야말로 싱가포르의 미래 농업 모델이라고요. 현장 인터뷰 내용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공동체 의식,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노태윤의 접근 방식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였죠.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 스스로 변화를 원하게 만든 거니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리더십이었어요. 제 보고서 소식이 퍼지자 학계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런 성공 사례는 처음 봅니다. 반드시 보존해야 할 모델이네요. 미디어도 움직였어요. 지역 신문에서 한국식 농업혁신, 싱가포르 농촌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마을 보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한국과의 문화교류 사례로도 주목받았어요. 그런데 이시다 켄지가 마지막 저지 작전을 펼쳤습니다. 일본 기업이 더 생산적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면 이 지역 GDP를 10배는 높일 수 있어요. 정부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어로요.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키고 싶습니다. 노태윤 씨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라고 썼더군요. 70대 할머니까지 서툰 한국어로 탄원서를 썼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 지켜주세요. 이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싱가포르 국토개발부 장관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설명했어요. 경제적 효과, 사회적 가치, 문화적 의미까지 모든 걸 다뤘죠.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아만다 씨, 정말로 이 작은 마을이 신도시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15년 전의 제라면 분명 신도시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장관님, 이건 국가의 경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외쳤어요.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요.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본 거였거든요. 10년 동안 한 명의 한국인이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보세요. 이건 단순한 경제 개발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 재생의 기적이에요. 면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이시다 켄지를 만났습니다. 아만다, 너 정말 변했네. 예전엔 그렇게 냉정했는데. 그는 비웃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짜 제 모습 같았거든요. 2주 후 드디어 정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마을이 문화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거였어요. 신도시 개발 계획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됐죠. 제 보고서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인 거였습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노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사람들과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10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 마을을 스마트팜 연구센터와 문화교류 허브로 발전시키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과 싱가포르의 도시 농업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관광객들도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이런 마을을 만들었나요? 라고 신기해하더군요. 마을 청년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안내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70대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만다. 이번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였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노태윤과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만다 씨. 처음엔 저희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결국 가장 큰 도움을 주셨네요. 그의 말에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를 그렇게 의심했었던 게 말이죠. 노태윤 씨,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더라고요. 당신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만다 씨처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리요. 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노태윤의 진심과 제 전문성이 만나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가능해진 거였죠.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싱가폴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내가 가장 틀렸던 건 신뢰라는 걸 숫자로 평가하려 했던 거였어. 15년 전 배신당했던 기억 때문에 모든 걸 의심하며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제 시야를 좁혔던 거예요. 한국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무시했었는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거죠. 노태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 후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에서 저를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 프로젝트 담당자로 임명한 거였습니다. 아만다 림이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했더군요. 마을 보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 때문이었죠.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엔 진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편견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노태윤이 보여준 것처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할머니가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고맙습니다. 그 서툰 한국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라는 걸요.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엔 무시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더욱 빛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그것이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죠. 노태윤 같은 평범한 청년 하나가 먼 이국 땅 작은 마을을 바꿔낸 이야기.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싱가포르 사람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